고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죽은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양반이 살아있을 적에 주말 아침이면 늘 함께 볕을 쬐며 차를 마시곤 했거든요. 이제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그 온기를 기억하는 건 오직 저와 저 햇살뿐인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울린 것은 바로 전화벨 소리였죠.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평화로운 주말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유미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ARS 안내원 같다고나 할까요? 용건만 간단히 라는 식으로 말이죠. 오냐, 미리야. 무슨 일이냐? 집에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장볼 시간은 없고 재민이 아빠는 오늘따라 어머니 집밥이 먹고 싶다네요. 반찬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 밥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은 기뻤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재민이가 있는 집인데요. 재민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서 갈 테니 인철이랑 재민이 점심은 집에서 먹게 하려무나. 재민이는 학원 가야 해서 저녁에 나와요. 그냥 저희 둘이 먹게 넉넉히 해오세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제 마지막 기대마저 싹둑 잘라내는 소리였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이내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 집밥.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불고기며 잡채,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까지 없는 시간을 쪼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얼굴뿐이었어요. 이놈이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요. 두어 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만들고 나니 온몸이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새지 않도록 랩으로 꼼꼼히 싸고 플라스틱 통에 차곡차곡 담아보자기에 쌌습니다. 양손 가득 묵직한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지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를 반긴 것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서인철은 멋쩍은 미소만 지으며 제 손에 들린 짐을 받아주더군요. 집안 어디에도 손주 재민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훅 불었다가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고생하셨네요.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며느리는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턱짓으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풀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 찬장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오는 것이었어요. 파란색 문양이 그려진 희고 얇은 자기 그릇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장만한 거예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아니지. 한 번 한 번 구워낸 수제 그릇 세트예요. 요즘은 이런 걸로 품격을 보여주는 시대라고요. 유미리는 그릇을 거의 얼굴에 문댈 듯이 들고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 곱구나 하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할 뿐이었죠. 그릇보다는 정성껏 만들어 온 제 음식이 더 대접받기를 바랐으니까요.
아들 인철이도 옆에서 여보,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그릇 자랑은 나중에 해라며 거들었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세요? 웬만한 가전제품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설거지도 제가 직접 할 거니까요.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 나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생을 살림하며 수만 번 그릇을 닦아온 제게 손도 대지 말라니요. 마치 제가 큰 사고라도 칠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늙은 시어미의 수고는 안중에도 없고 고작 새로 산 그릇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큼큼 헛기침을 했고 며느리는 잠옷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그 비싼 그릇에 제가 만든 반찬을 덜어놓기 시작했어요. 소불고기와 잡채가 파란 문양의 그릇 위에서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그릇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했지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기는커녕 아들 녀석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밥알만 씹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억지로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늘 그래왔듯 빈 그릇이라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을 두어 개 겹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밤새 음식을 하느라 잠을 설친 탓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진 탓인지 현기증이 일며 눈앞이 잠사 캄캄해졌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 식탁을 짚으려다 그만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들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쨍그랑 온 집안을 뒤흔드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대리석 위로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파란 문양의 이태리제 그릇이 하얀 별처럼 산산조각 나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내 그릇.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유미리는 소파에서 뛰쳐나와 깨진 그릇 조각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아니다, 미리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어지러워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어머니 한 달 연금으로는 택도 없는 돈이라고요. 늙으면 곱게 좀 늙을 것이지. 왜 이렇게 사고를 치세요? 사람 귀한 걸 왜 이렇게 몰라봐요? 며느리의 입에서는 차마 사람의 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깟 그릇 하나가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해온 늙은 어미보다 더 귀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실수로 그러신 거잖아. 아들 인철이가 겨우 저를 변호했지만 성난 맹수 같은 며느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 당신 어머니는 맨날 실수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라고요.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화살은 금세 아들에게로 향했고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아들은 내 편이 아니구나. 저 아들은 나를 지켜줄 힘도 의지도 없구나. 그저 제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제 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껍데기일 뿐이구나.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에 찬 며느리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하글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미리야,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 마세요. 이 그릇값 변상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쫓겨나듯 현관으로 밀려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던 그 문으로 저는 죄인처럼 내몰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이 텅 비고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릇 한 장갑만도 못한 시어미.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제 인생의 한 장이 찢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있던 집안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공기만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어요. 양말만 신은 채 쫓겨난 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전부 발바닥으로 쏠려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딩 하고 울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발바닥이 바닥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며느리가 내뱉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늙으면 곱게 좀 늙을 것이지. 그릇값 변상하기 전까지는 얼굴 볼 생각 마세요.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혀왔습니다. 평생을 곱다, 착하다, 희생적이다. 그런 말들만 듣고 살아왔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듣게 된 말로 고작 저런 모욕이라니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다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죠. 마치 길을 잃은 미아 같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길을 잃다니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내내 저는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화려한 상점의 불빛도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제 귀에는 제 신발이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드는데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네. 친절한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젓는 것 말고는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인철이를 키우며 지나다녔던 길, 손주 재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던 공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녔던 시장 입구. 모든 것이 추억이고 제 삶의 흔적이었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인철아, 내 아들아.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제 목을 조르던 며느리의 손보다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그 겁먹은 눈빛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넘어져도 잘 울지 않았고 친구와 다퉈도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아이였죠. 시장에서 좌판을 하던 남편과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혼자 숙제를 하고 얌전히 잠들어 있던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없는 살림에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번듯하게 장가 보내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결혼 전 인철이가 유미리를 처음 데리고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원피스에 또각거리는 구두를 신은 며느리는 참 세련되고 예뻤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죠. 살갑게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사람이 너무 야무져 보여서 정이 안 간다며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어요.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받아 아들네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제 집의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집이 너무나도 넓고 휑하게 느껴졌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힘없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 한가운데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띤 채로요. 저는 그 사진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꿋꿋하게 버텨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이 늘 그랬잖아요. 인철이 너무 믿지 말고 우리 쓸 돈은 남겨둬야 한다고. 자식도 다 소용없다고. 당신 몸부터 챙기라고 내가 바보같이 그걸 무시했어요. 아들만 보고 손주만 보고 내 인생은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깟 접시 쪼가리 하나에 이 늙은 어미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손으로 사진 액자를 어루만지며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원망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 결혼할 때 아들네 집이며 혼수를 다 해주고, 텅 빈 통장을 보며 허탈해했던 기억,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을 때 제 쌈짓돈을 털어주었던 기억까지 모든 희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모욕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 그리고 서늘한 결심 같은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두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습니다. 김남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온 세월.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온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삶을 기꺼이 내어주었죠.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제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를 자신의 품격을 해치는 늙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늙고 병들어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구차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까요?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며 오늘은 또 어떤 무시를 당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야. 마음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절대로.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의 빛이 거실을 비추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분하고 명료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도 시장의 그 상가도 다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우리 재산이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지켜온 게 아니었어. 우리의 노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마련한 거였지. 그런데 당신은 가버렸고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 뻔했어.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남이로 살아볼래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그게 더 낫겠죠? 내가 구차하게 늙어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내 인생 사는 걸 더 바라겠죠?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마치 제 결정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쓰기로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제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니 잠에서 깼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네요. 동이 트자마자 저는 욕실로 향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퉁퉁 부은 눈과 푸석푸석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값비싼 비단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였습니다. 그 옷을 사주며 남편은 당신은 꼭 건물주 사모님 같다며 웃었더랬죠.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희미하게 남은 눈썹을 그리고 옅게나마 입술연지도 발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치장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예의이자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갑옷을 챙겨 입는 장수처럼 저는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행선지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신뢰가 간다는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마 저 같은 늙은이가 아침부터 이런 곳에 찾아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겠지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변 시세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는 제가 그저 동네 집값이 궁금한 흔한 노인일 거라 지레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제 앞에 놓인 찻잔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집을 팔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이나 따님 댁으로 합가하시려고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합가하는 것 아닙니다. 이 아파트하고 중앙시장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하고 둘 다 팔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가장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 중개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겠지요. 제 이름 김남이 앞으로 된 2개의 깨끗한 부동산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자제분들과 상의는 되신 겁니까? 아파트도 그렇지만 상가는 특히나 자산 가치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처분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자식들 모르게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처분하겠다는 늙은이가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 내 재산입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지요. 그동안은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양보하며 살았지만 더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러니 중개사님은 제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가장 유능한 실력으로 제 부동산을 좋은 값에 팔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법정 요율보다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죠. 제 태도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 계약서에 차분히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수십 년 만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억압하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부동산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챙겨 먹고 오후 내내 저는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마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친 뒤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곧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올 터였죠. 저는 그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역시나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짜고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벌써 손을 쓴 모양이었죠. 하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알려야 하니 소문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가 내 집, 내 상가 팔겠다는데 그게 무슨 짓이 되는 거냐? 저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집이랑 상가가 어머님 혼자만의 재산이에요? 당연히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이잖아요. 저희 인생 계획은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 그 말이 제 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희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 재산이 너희의 것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깟 그릇 하나에 저를 내쫓았던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미리야.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첫째, 그 집과 상가는 내 남편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엄연한 내 재산이다. 너희에게 물려줄 의무 같은 건 없다는 뜻이야. 둘째, 너희의 인생 계획?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가 그 비싼 그릇 하나 깨뜨렸다고 내 어미뻘 되는 사람을 현관 밖으로 내쫓을 때 내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니? 그건 어머님이 잘못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발을 헛디딘 건 내 잘못이지. 하지만 그 잘못의 대가가 평생을 바친 어미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라면 너희는 내 재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는 거란다. 너희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버렸어.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어머님, 치매 오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유치하게 구세요? 치매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대꾸해 주었죠. 정신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차려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내 것을 팔아 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생각이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알아서들 잘 살아보거라.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욕심내거나 간섭할 생각은 추호도 말아라. 내 돈이니까.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 저는 며느리가 무언가 더 말을 하기 전에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하고 끊기는 소리가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당하고 참고 속으로만 사겨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죠.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해도 저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두 번째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분명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집으로 쳐들어오겠지요. 저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차분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 같을 것 같았어요. 역시나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이 거의 부서져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상기된 아들 내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유미리가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아들 인철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고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지르다니요. 제가 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범죄라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다시 앉아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흥분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했으니까요. 우선 앉아서 이야기하려무나. 남들 다 듣는 복도에서 소리 지를 일은 아니지 않니. 제 차분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소파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자리를 잡고는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물 거두어 드리세요. 어머님, 저희 재산이 곧 어머님 재산이고 어머님 재산이 곧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논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제 재산이 자기들 재산이었다는 건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미리야, 너의 논리대로라면 너희 부부의 재산도 내 것이나 마찬가지겠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사는 그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명의부터 내 앞으로 돌려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니? 지금 농담이 나오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겨우 그릇 하나 깼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재민이 생각은 안 하세요? 할머니가 돼서 손주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손주까지 들먹이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이야기는 하지 말거라. 재민이 할미를 그깟 그릇 쪼가리 취급하며 길바닥으로 내쫓은 사람이 어디 감히 재민이 이야기를 입에 담느냐.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너희여야지.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 인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이랑 상가를 다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미리 말씀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마지막 남은 미련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어찌 모르겠어요. 제가 죽고 나면 저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재민이를 유학 보낼 계획이었겠지요. 그들의 계획 속에서 제 존재는 그저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줘야만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었던 거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과 며느리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의 계획이라. 잘 들었다. 이제 내 계획을 말해줄 차례구나.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전에 부동산에서 받아온 매도 위임 계약서 사본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나는 이 집과 상가를 반드시 팔 거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둘째, 그 돈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아주 즐겁고 호화롭게 살 생각이다.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해외여행도 실컷 다닐 거야. 너희에게는 단돈 10원도 줄 생각이 없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 집에서 쫓아냈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내 집에서 쫓아내야겠구나. 이야기 끝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여긴 내 집이다. 어머니.